사회복지조사 방법론 9주차 1차 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9주차 우리가 이번 주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미리 공지 받으셨기 때문에 이 10주차 수업 오시기 전까지 9주차와 관련된 이 동영상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되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1차 시, 2차 시 두 영상을 다 수강하시고 10주차 수업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9주차 이 1차 시, 2차 시 이 수업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10주차 때 할 수업 내용과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미리 수강을 하시고 10주차에 오셔야지만 아마 수업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수업 내용 자체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10주차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 수업 기간에도 9주차 동영상을 수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두는 학생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하는데 또 많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수업을 10주차 수업 오시기 전에는 다 수강하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크게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인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표집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데 표집은 말 그대로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원두 커피를 우리가 커피 머신에다 넣고 나면 어떻게 하죠? 추출해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밑에 이제 커피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것도 말 그대로 추출해내는 거예요. 샘플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모집단 전체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집 뽑아낸다고요. 끄집어낸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본 추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표집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표집이라는 어찌 보면 이 파트는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변수 있었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억제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관련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변수와 그 상벽을 이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연구 대상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그러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 전교생이 만약에 한 7,000명 정도 된다면은 7,000명을 내가 혼자 다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숫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치, 일부를 뽑았어야 되잖아요.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막 뽑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의도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연구가 나와야 될 것 같으면은 대부분 장학금 받는 학생들하고 성적 잘 받는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시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성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학교 만족도 조사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점수를 우리가 진짜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F 맞은 학생도 뽑아야 되고 A 플러스 맞은 학생도 뽑아야 되고 골고루 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장학금도 받는데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오는 게 별로 안 행복한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데 멀리서 오는 애들, 공부 잘하는데 가까운 데서 오는 애들, 공부도 성적은 낮은데 멀리서 오는 애들, 가까이서 오면서도 성적이 나쁜 애들, 이렇게 골고루 다 뽑아야지 뭐가 됩니까? 정확한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뽑는 방법이 총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쉬워요. 왜냐하면은 4가지는 확률에 의해서 뽑고 4가지는 비확률에 의해서 뽑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외워놓으시면은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먼저 표집의 장점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표집의 장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있죠. 자, 제가 투모니터 쓰는 데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으면은 제 연구소에서 찍었으면은 이렇게 짝대기 갖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모니터에 바로 다 되는데
지금 뭐 또 연구소에서 찍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제가 이걸로 가리키면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왜 제일 처음 우리가 3월 달에 수업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 할 때 사회과학은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된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할 때 항상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개입을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우리가 지나왔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장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PPT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뭐랄까요, 구구절절 설명을 다 적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 놓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표집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죠. 표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럼 표집의 장점이 있겠고 표집의 단점도 있겠죠. 장점부터 먼저 보면은 경제성이 있고 신속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고 쭉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앞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전에 뭐 과학적 조사는 사회복지조사는 사회조사는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는 것처럼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자, 표집이 왜 이런 장점이 있냐면요. 그냥 무조건 이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 바로 뭐냐면은 전수조사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표집조사는 뭐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을 7,000명의 전교생이 있다면 그 7,000명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그래요. 다 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표집조사는 바로 뭐냐면은 7,000명을 다 하려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를 뽑아서 하겠다. 그래서 나는 500명을 뽑겠다. 그 500명이 뭐예요? 표본이 되겠죠. 500명을 뽑는 게 뭐가 돼요? 표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표집은요, 그래서 뭐냐면은 전수조사 전체를 다 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앞에다 써놓으세요. 전제 조건을. 전수조사에 비해서, 요 말을 딱 써놓으시고요. 전수조사에 비해서 표집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첫째,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경제성은 당연히 뭐 두말할 것도 없죠? 7,000명 할 때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돈 든다는 거는 7,000명한테 나눠줄 프린터물, 인쇄물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요, 설문지 해달라고 할 때는 기타 등등 뭐 잘해달라고 볼펜을 하나 줄 수도 있고 뭐 잘 주면은 또 뭐 비타 500을 하나 줄 수도 있고 진짜 잘 주는 사람은 문화상품권 500원짜리래 5,000원짜리 하나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좀 잘 해주는 경우겠죠. 보통 보면은 설문지 하나 해달라고 하면서 볼펜을 주면서 비타 500을 같이 줘요. 근데 설문지 프린트 비용하고 한 장에 보통 50원 하잖아요. 7장 한다 하더라도 350원. 비타 500, 한 500원 하나요? 그리고 볼펜.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보통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잡거든요. 한 명 하는데. 한 명 하는데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보통 한 1,500원 정도예요. 볼펜까지 다 찍으면요. 1,500원 정도 하면요. 보통 우리가 10명이면은 15,000원이잖아요. 그쵸? 100명이면요. 15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명만 하게 되면요. 그 돈만 해도 거의 한 7, 80만 원, 75만 원, 8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전수조사 해버리면요.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에 비해서 표집조사는 경제성이 있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신속성, 이건 말하면 시간과의 문제인데 5,000명 하는 게 시간 많이 들리겠어요? 아니면 5,000명 중에 500명 뽑아서 하는 게 빨리 끝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전수조사에 비해서 이런 경제성이 있고 신속성이 있고 정확성, 이 정확성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진짜 우리가 5,0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500명을 뽑아서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진짜 알고 싶어 했던 거는 500명 얘들의 답이 아니라 500명을 통해 5,000명을 유추해보고 나서 발견되는 그 값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학생이 전교생이 7,000명이라면은 내가 7,000명을 다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500명을 뽑아서 했어요. 과학적으로 잘 뽑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건 이 500명의 값이 아니고 이 7,000명의 값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0명을 뽑아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7,000명을 유추해 본단 말이에요.
유추해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약간의 오차를 발생하는 우리가 뭐냐면은 표본 오차가 발생했다 하는데, 그 표본 오차는요, 말 그대로 흔히 말해서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즉 신뢰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틀리는 것 정도는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표본 오차가 몇 퍼센트 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정확성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00명한테 제가 500명을 뽑아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7,000명한테 다 했는 사람도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500명한테 돌렸을 때 설문지 하기 싫어서 대충 했거나, 아니면은 중간 하다가 말았거나, 이런 사람이 500명 했을 때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7,000명한테 할 때 더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7,000명 할 때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성이라는 건요, 흔히 말해서 그런 설문지를 체크해주고 이런 거 할 때 부정확하게 하는 비율이 당연히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표집이 훨씬 더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응답률, 이것도 마찬가지죠. 7,000명한테 이거 설문지 좀 해주세요 라고 맡겼을 때, 아, 나 하기 싫은데 하면서 내놓는 게 많겠어요? 아니면은 500명한테 할 때 안 한다 하면서 내놓는 게 많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 표본조사가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신뢰도, 이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신뢰도 검사는 걔들이 해주잖아요. SS 통계 프로그램 해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우리가 신뢰도 검사할 때도 이미 했었고요. D감 또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이건 제 말로 하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마 과제 관련된 거 설명할 때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 우리가 한 4, 50분밖에 안 되는 영상에서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잡아먹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가능성 한번 보세요. 가능성은 바로 뭐냐면요, 이 전수조사는요, 어찌 보면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대구광역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저 혼자 250만 명 사람 다 만나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냥요. 그런데 표본조사는 가능해요. 표집은요, 대구광역시 사람 중에 8개 구군 중에 각 군마다 100명씩 뽑아서 하겠다.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도를 조사하겠다. 5천만 명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특별시와 지자체마다 다니면서 각 지자체마다 100명씩 뽑아서 하겠다. 경북에 100명, 대구에 100명, 광주 100명, 전라도 100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의 가능성이, 그래서 표본조사는 가능한 모든 연구에서 거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안 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요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조직적 반발 방지. 지금 바로 뭐냐면은, 자, 예를 들었어요, 전수조사를 해봐요. 예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 복지 관련된 걸 하다 보면요, 장애인들이 어찌 보면은 조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우리가 사실이잖아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지 혜택이나, 아니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그런 문화 혜택을 사전 차단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이 우리나라 이 지하철, 지금 지하철 보시면요, 서울 쪽에 처음 지하철 만들어질 때나 부산에서도 처음 만들어질 때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이 꽤 많았어요. 심지어 대구에서도요, 엘리베이터 없이 그러니까 1호선 만들어질 때요, 엘리베이터 없이 왜 리프트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계단에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계단에 옆에 보면 봉 있죠. 벽면에 보면은 그 봉에다가 리프트 달아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그 휠체어를 고정시키고 내려오다가 그 휠체어가 리프트가 부러지면서 사망사고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하면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반발,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막 다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표집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 장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장애인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 반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표집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수조사에 비해서 표집조사는
일부를 뽑아서 하는 조사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의무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뭐 아직 제 나이 때나 아니면은 50대 60대, 물론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신체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영남대학교 쪽으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오거든요. 영남대학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명대학교 지하철역도 보면요, 왜 정문 쪽 올라오는 쪽과 정문 쪽 올라오는 그 계단에는 보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단만 있죠. 그리고 우리 아트센터 쪽으로 올라오는 쪽도 보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요, 한 70대 80대 정도 보시는 어르신도요, 보면 어떻게 해요? 계단이 다른 뭐죠? 이 지하철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계명대학교 이제 지하철역 거기 아트센터 쪽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계단 숫자는요. 영남대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하철역 내려서 지하철에서 그 역사까지 올라오는 그게 굉장히 높아요. 이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근데 7, 80대 어르신들 중에도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신체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대, 30대라 하더라도 이 하반신 좀 장애를 가진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가 됩니까? 지금 이제 다 들어가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공사를 다 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어찌 보면은 권리죠. 그렇죠. 그걸 누려야 될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표집의 단점 한번 보세요. 자, 표집을 하면 이런 장점, 전수조사에 비해서 이런 장점도 있었던 반면에 단점이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학교 전교생이 7,000명이나 가정하고, 제가 7,000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500명을 뽑아서 제가 표본 조사하려고 해요. 근데요, 500명을 뽑는 그 자체가 내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건 500명이 아니잖아요. 전체, 그쵸? 7,000명이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500명을 뽑아서 7,000명을 유추해봐야 되는데, 이 500명이 그러면 골고루 잘 뽑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00명을 제대로 잘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과학적으로 잘 뽑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하고 우리 부산시장 뽑을 때 한번 보세요. 출구조사 나왔죠? 오세훈 시장이냐? 오세훈 이제 후보였느냐? 아니면 박영선 후보였느냐? 근데 표본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유권자가 6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600만 명이 넘었는데 투표는 한 300만 명 좀 넘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300만 명 넘는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서요, 사전투표를 한 20%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60만 명 정도, 20%니까 맞죠? 한 60만 명 되는 사람이요, 미리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미리 투표를 했으면요, 그 사람들이요, 출구조사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만 했냐면 투표 당일날 일부 몇 명만 뽑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출구조사 했는 거랑 진짜 개표가 끝났을 때 그 비율하고 거의 똑같아서 안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뽑으니까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명을 우리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 500명을 뽑아서 내가 7,000명을 이제 유추해야 되겠죠. 500명을 값을 가지고 7,000명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그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표집을 할 때는요, 그 일반의 위험성이 있다, 바로 그 말이죠. 이거 일단은 단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요즘 워낙 과학적인 게 표집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고 있죠, 지금은요. 두 번째,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표집이 큰 의미가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2학년 A반 학생 아니면 2학년 B반 학생 이렇게 해버리면은 A반 학생은 지금 27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B반 학생은 39명이고요. 자, 그 말은 B반 학생들 예를 들면요, 39명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 중에서 10명만 뽑아가지고 오차 범위라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차피 표본, 다시요, 모집단,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집단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요, 굳이 표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표집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즉 표본 조사는요. 모집단이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이해하시고요. 세 번째, 표본 설계가 복잡한 경우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자,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안 하고 표본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7,000명을 안 하고 500명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3층짜리 집을 짓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아니면 1층짜리 집을 짓는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3층짜리 간단한 조립식으로 짓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요, 1층짜리 내진 설계와 방음 설계와 방화 설계와 기타 등등 모든 최첨단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1층짜리 집을 짓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표본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라 표본 일부를 뽑아냈지만 그거 뽑은 표본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연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자, 이제 표본 조사 설계입니다. 자, 표본 조사 설계는 바로 뭐냐면요, 이 용어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뒤에 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이 용어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모수치가 뭐다, 표집 오차가 어떻게 된다, 통계치가 어떻게 된다,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모집단은 이제 몇 번 들어서 알겠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그런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 모수치, 통계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용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단어는 잘 알겠지만 잘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먼저 알고 가셔야지만 뒤에 가면은 그냥 그 용어를 이야기하더라도 빨리빨리 이제 캐치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말을 안 외웠더라면,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독립변수는 뭐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고 막 넘어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조사 설계에서의 표본 추출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제가 지금 몇 가지 샘플을 내놨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중에서 넷, 여섯, 여덟, 한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자, 보세요. 금방 말한 것처럼 모집단은 뭐예요? 모집단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뭐가 되냐면은 계명문화대학교 학생 전교생 7,000명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모집단을 그러면 7,000명을 다 조사하는 거는 연구 대상자인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를 보세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런 걸요. 모집단을 다 하는 거를 전수조사, 다 조사한다는 거 말이죠. 근데 모집단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모집단을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과 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모집단을 다 안 하고 여기서 몇 명을 뽑아서 하겠다. 이게 뭐예요? 뽑혀 나온 게 뭐가 되죠? 표본이 되는 거예요. 뽑혀 나온 거. 모집단 7,000명에서 내가 500명을 뽑아서 하겠다. 뽑힌 500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표본 집단이 되는 거예요. 표본. 이 표본을 갖고 가면 조사하는 건 뭐가 돼요? 그거를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벌써 4개 끝났죠? 모집단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얘들을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 얘들을 모집단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뽑아서 하는 거를 표본. 표본 조사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표본 조사. 표본을 갖고 조사하는 걸요. 쉽죠? 자, 다음. 표집. 이거는요, 모집단에서 뽑혀 나온 게 뭐야? 표본이죠. 그럼 뽑는 걸 뭐야? 뽑는 걸 표집이라고 해요. 뽑는 걸요. 모집단에서 500명 뽑아내는 거를 뭐냐면은 뽑힌 거는 표본. 그 뽑힌 거 갖고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 근데 뽑아야 되잖아요. 뽑는 거를 표집한다고. 뽑아낸다고. 표집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추출한다고요. 요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표본 추출이 나와 있죠. 그래서 표집은 뽑아내는 거. 표본은 뽑힌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제일 애매할 거 있죠. 통계치가 나오죠. 통계치는 뭐냐면요. 자, 모집단 얘들이 가지는 값이 있겠죠. 7,000명이 가지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전체 집단인 모집단 7,000명이 가지는 값을 있겠죠. 그 값이 뭐냐면 그건 모수치예요. 모수치. 다른 말로 하면 모수라고 돼요. 그러면요, 모수치가 있으면은 얘들 표본 뽑힌 애들이죠. 일부 얘들 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 값은 통계치예요. 통계치. 이해되시겠죠? 모집단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 집단 얘를 가지고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얘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뽑아서 하는 거를 뽑은 거를 표본, 뽑는 거는 표집, 뽑힌 얘들 표본의 값은 통계치. 이해되시겠죠? 통계치는 뽑힌 집단의 값, 일부 표본의 값, 모집단은 전체의 값,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하는 거, 표본조사는 뽑힌 것만 하는 거. 자, 위줄 다 끝났죠? 그 정도면 한번 쉽게 이해되시겠죠? 통계치, 모수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표집 단위 뭐냐면은, 자, 전체에서 뽑는 게 표집이라 했죠. 뽑힌 건 표본이고, 그러면요, 뽑아낼 때 예를 들어서 한 명씩 뽑을 것인지 5명씩 뽑을 것인지 10명씩 집단으로 뽑을 것인지 그 단위를 정하는 게 표집 단위. 쉽죠? 표집 틀, 개인을 뽑을 것인지 단체를 뽑을 것인지 집단을 뽑을 것인지 표집 틀. 그 틀이 어떻게 한 명씩 뽑는 집단 틀인지 뭐 이렇게 뽑는지 표집 틀 뒤에 가면 나와요.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뭐 그렇게 틀로 생각하시면 되고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보시면 돼요. 표집 오차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자 표집 오차는 뭐냐면요. 모집단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다 해버리면은 표집 오차는 발생 안 해요. 왜요? 표집 말 그대로요. 뽑을 때 발생하는 오차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표집 오차는 내가 원래 대상자 전체에서 얘를 뽑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뽑아낼 때 발생하는 오차라고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모수치에서 통계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즉 뭐냐면은 7,000명을 조사한다고 해서 7,000명 중에서 500명을 뽑아서 조사하게 되겠죠. 그럼 7,000명이 가지는 값을 모수치, 500명이 가지는 값을 통계치인데 둘이가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유추하다 보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틀리는 그 정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차라 부르잖아요. 무슨 오차예요? 모수치에서 통계치는 뽑을 때, 표집할 때 발생하는 오차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집 오차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모수치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중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오차를 표집 오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통계치는 표본의 오차, 모수치는 모집단의 오차. 얘를 가지고 얘를 유추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값을 우리가 500명을 조사하고 7,000명을 조사했는 것처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오차는 서로 용서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발생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요? 뽑아내는 과정에서 똑같은 것들이 안 뽑아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표집 오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뢰 수준이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표집 오차를 뭐 한다는 거야? 신뢰할 만한 수준을 얼마만큼 인정해 주겠냐 이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통계치를 가지고 뭐야? 통계치는 표본이 가지고 있는 값이라 그랬죠? 표본의 값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유추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값을 뭐야? 틀리는 값이 오차잖아 했잖아요. 이 오차의 값을 수준을 올려버리면요. 올려버리면은 진짜 이 표본의 값이 진짜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틀리는 값의 수준을 낮춰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뽑은 이 표본을 뽑아냈어요. 이 표본을 뽑아내는 값이 통계치잖아요. 이 통계치 값을 가지고 내가 이 모수치 원래의 값인 이 모집단의 값을 유추해보는데 100개 중에 나는 90개, 즉 90점만 맞으면은 뭐 그 정도만 잘했으니까 통과했는 걸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아니다. 100개 중에 원래 값은 100점이잖아요. 얘는 모수치 값은 100점인데 얘를 가지고 얘 값이 90점이면 안 된다. 95점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은요. 100개 중에 10개 틀린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 게 90점이었다면은 이제는 5개까지 틀리는 것만 용서해 주겠대. 그러면요. 신뢰 수준을 올린 거야 되는 거죠. 대신에 정확성은 더 높아지겠죠.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값이 100점이라면은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했는 값도 99점까지는 나와야잖아요. 100점 나올 수 없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99점까지는 나와주는 게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요. 신뢰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출구조사했는 것 중에 이번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뭐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남자, 성인 여성 대상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전화 유선조사를 해서 이거는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를 두고 있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원래 다 하면은 100점인데
내가 조사했는 이 표본의 값에서는 95점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건 뭐냐면은 95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5점, 위로 5점까지는 수준이 된다. 신뢰할 만하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뢰 수준을 높이면은 뭐 표본이 굉장히 정확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일단 잘 이해하시고요. 신뢰 수준 요 내용은요. 오차를 어떻게 올린다 내린다 요거는 뒤에 가면 중요하게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가 10주차 수업할 때 되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요. 자, 이제 표본 설계 과정입니다. 자, 이제 표본 설계 과정은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자, 외웠다 치고요. 1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죠. 뭐 화면 정지해놓고 외우시고요. 자, 표본 설계 과정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모집단을 정해야 됩니다. 표본 설계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표본 내가 뽑을 표본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는 건 표집, 뽑힌 걸 이제 표본이잖아요. 표본 설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전체 집단 모집단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뭐 음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표집 틀은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 청소년 다 할 수 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은 뭐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다 해버리면 되겠죠. 지자체별로 해라 이래 돼가지고 근데 개인이 연구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표집 틀을 선정합니다. 몇 명을 뽑아낼 것인지. 그 다음 표집 방법. 전국 돌면서 각 도마다 10명씩 뽑을 것인지 아니면 대구에서만 할 것인지 방법 결정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면은 그 500만 명 중에 나는 뭐 1000명을 뽑을 것인지 뭐 200명을 뽑을 것인지 10,000명을 뽑을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하고 나서 뭡니까? 추출하는 겁니다. 표집한다고요. 표본을 뽑아낸다고. 아시겠죠? 요 과정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그럼 표집의 유형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큰 그림부터 그리고 갈게요. 표집은요 뭐냐면은 뽑아내는 거라 했잖아요. 추출한다고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두 가지로. 왜 뭘로 두 가지로 갈라지냐면은 확률 표집 4가지가 있고 비확률 표집 4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터물 한 두세 슬라이드만 내가면 제 뒤에 마지막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보세요. 확률 표집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아시겠죠? 확률 표집하는 방법 4가지가 있고 비확률 표집 4가지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제 확률 그리고 표집 방법은 무조건 8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크게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두 가지로 갈라져요. 두 가지로 갈라지고 그 확률 표집 4가지, 비확률 표집 4가지인데 왜 두 가지로 갈라지느냐?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자, 이제 요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보세요. 확률 표집 4가지에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확률 표집은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개인이 표본으로 뽑혀 나갈 가능성이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계명문화대학교 학생 전교생 7,000명이 있으면은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예비반 학생들도 다 포함이죠. 그러면요. 7,000명 중에 학교에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하겠다면서 500명을 지금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 500명 뽑으려면은 우리 학과에서도 뽑혀 나갈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뽑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경찰 행정학과에서도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뽑혀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뽑힐 가능성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예를 들어서 누구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들 중에 또 갑자기 영상 이렇게 하니까 또 이름이 갑자기 아무도 생각 안 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들 중에 만약에 비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연석 학생도 있고 우유진 학생도 있고 안상연이도 있고 심가연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 확률 표집이라는 건요. 확률 표집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전교생 7,000명 중에 조성년이라는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이 뽑힐 확률하고 예를 들어서 정민지가 뽑힐 확률하고 정은영이가 뽑힐 확률하고 김태현이가 뽑힐 확률하고 이런 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B반지 A반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생각나는 이름 아무나 불러가지고
자, 정규생 7,000명 중에 한 명이 500명으로 뽑혀 나갈 가능성이 n분의 1로 누구나 확률상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확률 표집 방법입니다.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뽑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 비확률 표집 방법 뭐냐면요. 또 네 가지가 있죠. 요 네 가지 확률 표집 방법, 비확률 표집 방법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는 뽑힐 가능성이 그 100%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뽑힐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으로 자기가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이 확률상 동일하지 않게 뽑는 게 바로 뭐냐면은 비확률 표집 방법이고, 그렇게 뽑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비확률 표집 방법,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 전교생 7,000명 중에 500명을 무작위로 뽑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면은 우리 공부하는 데가 쇠특관이죠. 쇠특관에서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지나가는 사람 500명을 무조건 뽑겠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요,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이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쵸? 그런데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 중에 목요일 아침 9시 수업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뽑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유아교육학과 학생이 우리 쇠특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걔들은요, 뽑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정규생 7,000명 중에 쇠특관에 목요일 아침 9시 그러면은 정규생 7,000명 중에 쇠특관에서 아침 9시에 수업하는 학생들이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중에서도 맨날 지각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또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 중에서도. 그런데 매일 아침 일찍 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뽑힐 가능성이 거의 높겠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비확률 표집입니다. 누구는 확률적으로 뽑힐 가능성이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확률 표집은 그런 거 다 없이 유아교육학과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든 아니면 골프 레저학과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뽑힐 가능성이 똑같은 거, 이렇게 뽑는 거는 확률 표집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그려 놓으시고요. 이제 보시면은 자 보세요. 표집의 유형 한번 보세요. 확률 표집법 내용부터 이제 보시면요. 확률 표집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 잘 이해하세요. 확률 표집에서는 조사자가 모집단의 규모와, 즉 내가 연구하고 있는 전체 규모란 말이죠. 전체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건 그냥 참고로 일단 읽으시면 돼요. 자, 밑에 요거 본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끊어놓으세요. 모집단의 각 요소가, 즉 계명문화대학교 전교생 7,000명이라면 그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 되겠죠. 계명문화대학교 전교생 7,000명이라는 이 모집단의 각 요소, 즉 전교생 한 명 모두가 표본으로 뽑혀나갈 가능성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 이게 확률 표집법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뽑는 방법이 뭐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 자, 요거 잘 보세요.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 내용 볼게요. 확률 표집법의 하위 개념이니까 당연히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을 뽑힐 가능성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원칙이 적용되겠죠. 당연하겠죠, 이거는요. 첫 번째 줄은. 자, 이론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 준다. 조사자가 표집들에서 사람이나 표집단의 번호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뽑는다. 모집단의 대신에 너무 큰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어려움이 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외워놓으시면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사례를 들어놓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뽑는 게 뭐가 있는지. 제일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표집단의 번호를 할당한다는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행운권 추첨 해보셨죠? 행운권 추첨. 행운권 추첨하거나 아니면 보물 이렇게 행운권 추첨하잖아요. 선물 나눠준 거 할 때. 그때 행운권 추첨 어떻게 해요? 50명한테 한다 그러면요. 1번 도는 사람한테 번호 1번 주고 1번은 추첨하면 넣고 2번 사람한테 2번 주고 2번은 2번 하면 넣고, 이렇게 하면 50명한테 하나씩 다 나눠줬죠. 추첨하면은 1번부터 50번까지 한 장씩만 다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5명한테 내가 뽑아서 상을 주겠다 그러면 막 흔들어서 뽑잖아요. 1번 뽑힐 가능성도 50분의 1이에요. 50번 뽑힐 가능성도 50분의 1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그래, 행운권 추첨하게 되면요, 뽑힐 가능성은요 다 확률적으로 똑같아요. 100명한테 하더라도 1번부터 100명한테 번호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추첨함에다가 1번부터 100번까지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뽑으면은 100분의 1로 누구나 똑같죠. 하지만
보세요. 집단이 너무 큰 경우 만약에 뭐 5만 명이라 그러면요. 5만 명한테 번호 다 나눠주고 37,652번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집단이 큰 경우에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거. 집단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단순 무작위 표시법. 뭐 이게 바로 뭐다? 확률 표시법. 하는 방법은 행운권 추첨하는 방법. 뭐 그런 식이 바로 이런 경우다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좀 끊기는데 구주차 1차 시수업입니다. 이제 구주차 2차 시수업은 이제 바로 이어서 확률 표시법 두 번째부터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